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연말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학할 때 전교 꼴찌였는데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올라선 듯 화려하게 변신한 우리 증시를 돌아보고 내년에도 불장을 유지할지 올해 조방원 같은 내년에 기대주는 어떤 업종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출신이죠.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정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마지막 날인데 정말 아주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4,200을 뚫었는데 전반적인 최근의 장세, 한 해 장세 좀 평가 좀 해주실까요? 주가가 올해 한국이 매우 강했죠. 예. 최근 작년, 재작년 부진했던 거에 비한다면 올해 상승세가 그간의 부진을 한 번에 메우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됐고요. 주가라는 게 우리가 올해 올라갔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올라갔냐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에 올라가요? 주가는 결국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이익 곱하기 PER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멀티플. EPS 곱하기 PER이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결국 PER이 재평가되면서 올라왔죠. 이유는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상법 개정의 힘을 갖고서 한국이 이제 새롭게 평가될 거야. 그 힘으로 결국 재평가 국면이었던 거예요. 멀티플을 좀 높게 이제 줘도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올라왔지만 결국 그게 이제 4월에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의 관세 우려도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올라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 9월 이후에 심시 않게 이제 갑자기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호전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10월부터는 실제 메모리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한 10월, 11월, 12월까지도 이런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지금도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급등세가 내년이나 캘린더 데이일 뿐이지 달력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급등세가 그럼 지금 멈추게 생겼냐가 중요하겠죠. 이 급등세가.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갖고 있는 재고 같은 걸 봐야 될 텐데 재고는 굉장히 1, 2주 수준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도체 칩 재고가 그렇죠. 수요 업체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내년도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왜 올라왔냐 물어보셨으니까 그런 이 올라온 이유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본다면 그 결국 하반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 이익의 힘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쪽의 힘에 의해서 26년 상반기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어떤 추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업 이익이 그만큼 지금 뛰고 있고 그 증가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거에는 결국은 이익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당장 1월 초가 되면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달력으로는 2025년, 26년이 바뀌지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첫 단추를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당초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의 어떤 추정치 평균이 한 14조였는데 14조. 지금 올라와서 한 16, 17조인데 20조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0조 이상. 그렇죠. 대단한 규모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 정도 나온다는 거는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하이닉스도. 근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이겠죠. 4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얼마 전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에 영업이익 130조 이상 나올 수 있어요. 130조. 그렇죠. 분기에? 그렇죠. 야, 분기에 30조? 내년 원래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삼성전자의 OP 컨센서스가 74조였어요. 74조. 최근에 올라와서 한 85조 되는데 한 100조만 된다 해도 지금 시장 전체의 코스피의 PER이 한 9배 초반으로 내려와요.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 PER이 9.3배, 4배. 그럼 지난 평균치 보면 10.57배 정도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꽤 여백이 크죠. PER 보통 평균이 한 10.5 정도면.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5천 넘어가겠죠. 코스피 5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수준으로 된다면.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기가 정말로 한 내년 이익이 130조가 예상돼서 1분기가 진짜 30조 이상 나온다. 그러면 지금 9배도 안 되는 거겠죠, 시장이. 그러네요. PER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여기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오늘 미국 지표가 어쩌고
뭐 저쪽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주가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추이는 실적이라는 거고 실적이라는 게 물론 우리의 기대에 비해서 앞서 꺾이기 때문에 네. 뭐 실적대로 주가가 가진 않죠. 또 증가율의 이런 폭 이것도 그렇죠. 다르죠. 증가율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쉽게 꺾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상황.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수가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올해 70%가 올랐지만 네. 성과가 그 정도 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평균 수익률 우리 개미들 동학개미라고 합니까?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 한 30%는 안 될 거예요. 이 평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예. 그럼 내년에 시장이 좋냐 나쁘냐에 앞서서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황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그렇죠. 내가 무슨 주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게.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 결국 내년에도 상반기 최소한 네. 1분기, 2분기는 뭐 1분기는 최소한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예. 1, 2, 3월을 생각한다면 네. 결국 실적이 좋게 나오는 수출주 중에서 수출주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네. 소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네.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들이 어디냐? 그 기업들에만 집중해야 되는 예. 나머지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집중 투자의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집중 투자의 장세 그러니까 그리고 분산 투자를 크게 하는데도 수익이 나는 장이 아니라 예. 일부 종목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죠. 수출로 돈을 벌어들이는 지배를 할 수 있는 가격을. 그럼 지금 환율이 그동안 계속 오르다가 물론 이제 최근에 정부가 네. 강력한 개입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1,430원, 40원이거든요. 이 효과를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찍히는 숫자는 예. 원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음.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지만 네. 자동차도 좋게 나올 거고 자동차 조선도 수출 많이 좋게 나올 하니까. 거고 조선. 화장품 내에서 글로벌하게 수출이 잘 되는 기업도 숫자가 잘 나올 거고 예. 뭐 그러한 수출 기업들의 숫자는 매우 좋아질 확률이 높고 네. 일단 그것들이 다 합쳐진 게 코스피 전체의 이익이라고 본다면 사실 아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에서 예. EPS의 힘으로 소위 1분기가 상당히 견고하게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은 아마도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주당 생각합니다. 순이익이 얼마 순이익을 내느냐. 그 네.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 기업들은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 중에서 그래도 그 업종에서 가장 톱에 올라가는 회사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실제 숫자가 찍히는 거라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거는 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시겠지만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그림자일 뿐인데 예.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많은 분들이 오늘 주가가 어디 가격이 떨어지면 팔고 어디가 올라가면 줄이고 이런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고요. 예.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예.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최종적인 주가의 그림자가 될 만한 어떤 가치의 방향이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게 굳건하냐. 그러면 그건 밀려도 들고 가도 되는 건데 네. 그 가치의 방향이 좀 뚜렷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2차 전지 아닐까요? 2차 전지는 정말 요즘 고전하는 것 같아요. 뭐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많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했겠지만 예. 결론은 전혀 비즈니스상의 변화가 없는 게 확인된 이상 굳이 이걸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이러한 것이 극명하게 수익의 차이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한 시각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네. 우리가 피터 린치가 했던 유명한 말을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 어떤 말인가요? 꽃을 꺾지 말고 꽃을 꺾지 말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잡초에는 물을 주지 마라. 예. 그게 어쩌면 포트폴리오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꽃이라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업이 뭔가 양분을 갖고서 실적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가져가고 네. 근데 대개는 사람들은 그걸 꺾죠. 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꺾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거는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그러지 팔았다 다시 사고 싶어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니면 자꾸 주가 안 오른 것들 이제 찾으시는데 예. 그러한 접근이 이제 한국이 이미 이제는 예. 그러한 소위 이머징 그 증시를 떠나서 선진국 증시화되고 있다면 그러한 접근은 잘 안 맞는 시대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익을 많이 내는 지금 주요 기업들, 특히 수출 주력 업종 중에서 최소한 1분기 우리가 짧게 본다면 뭐 2분기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짧게 본다면 그렇게 이익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게 주가 전체 코스피를 또 올릴 것이다. 그래서 PER 주가로만 따지면 배수를 따지면 이제 5천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본다면. 제가 지수를 정확히 5천이다, 6천이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9월에 아무도 이 정도의 반도체 이익이 늘어날 걸 몰랐듯이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매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주가를 매주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그렇죠. 그죠? 산업과 기업의 동향. 그거의 방향을 많이 봐야겠죠. 그런 걸 보려면 뭘 좀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 뭐 기사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가격도 다 디램 이스체인지 나오고 있고 가격. 뭐 애널리스트 자료도 열심히 보셔도 되고 네. 뭐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를 얼마로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자꾸 매일매일 흔들리는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네.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마음만 괴로울 뿐이라고 봐요. 저는. 개미들이 동학 개미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개별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덜 하고 뭐가 좋은 주식이다 하는 걸 듣고 투자하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있으니까 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동향 실적. 최근에 참 환율이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주가에도 영향이 큰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지금 환율이 좀 정부 개입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좀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026년에 시장이 좀 더 탄력받으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국 주식을 사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PER, 멀티플의 재평가일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안 살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한국에 살만한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네.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오려는 투자자들은 아마도 좀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인데 굳이 내수를 살 거면 뭐 글로벌 내수 다국적 기업을 사지 한국 기업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건 뭐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독점 조치를 갖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더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을 좀 선진국형 스타일로 재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는 무역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경제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MSCI 기준이지만 이머징 증시에 속해 있어요. 아직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도 선진국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왜 못 들어왔을까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성장률 격차가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원화가 왜 약하냐? 결론적인 거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심해서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적인 올해 이유죠. 1% 우리는 안 되고 미국은 뭐 3%가 되니까. 더 좋은 나라 돈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들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파킹해 놓는 거죠. 해외에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달러가 국내로 유입이 안 돼서 문제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과 채권을 사게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안 사고 있냐? 우리 규제는 70년대에 멈춰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외환 관련 규제가. 그러니까 경제 무역 규모는 이미 우리 무역 규모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무역 규모와 한국의 어떤 우리 경제 주체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어느 게 더 크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무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역이 더 크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미 투자 규모가 더 큽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이러한 투자금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선호하지 않는 거. 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도 안 되고 있냐? 외환에 대한 이동이 매우 막혀 있어요. 외환 규제. 더 직설적으로는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원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뭐 국제적인 뭐 돈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가 모자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규제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단계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는 결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뭐 24시간 외환 거래라든가 이러한 어떤 유통시장적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어떤 원화 대출 외국인한테 원화의 약간 원화의 국제화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아마 한국 증시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뭐 정부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직 좀 갈 길이 조금 머네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니고 내년 1분기까지만 해도 우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다는 점을 우리 윤주현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증시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뭐 과대평가돼 있다. 우리 거시경제라든지 뭐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과대평가돼 있어서 좀 코스피가 더 떨어질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너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대개 그 사고는 과거에 엇매여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 주식시장은 경제의 그림자일 뿐이다 생각하는 거죠.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여기에 있는데 금융시장이 이거보다 더 커지면 비싸다. 이게 바로 버핏 지수라는 거예요. 버핏 지수. 명목 GDP와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죠. 예. 한국은 이게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은 근데 경제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10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일본은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결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부양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이 훨씬 커집니다.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다 공격할 수 있겠지만 금융자본주의라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국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안 하겠죠. 네, 해외로 다 투자하고요. 그러면 급여 소득자 급여가 크게 늘 수 있을까요? 안 늘어나죠. 자영업도 다 안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실물 경제가 정체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멈춰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어디에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부를 창출하냐? 금융에서 창출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증시가 도약을 하는 국면에서 경제는 커졌는데 금융이라는 옷이 너무나 적은 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규제가 좀 많다 그런 얘기네요. 풀어져서 옷을 갈아입으면 증시가 재평가가 훨씬 강화될 거라 봅니다. 일자리도 거기서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소비도 거기서 늘겠죠. 소비도 늘고. 미국 대통령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요? 우리도 요즘 이재명 대통령 좀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 보고 있어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장 1월 초가 되면 트럼프의 소위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1월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큰 악재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뒤집히면 관세비 무효화시키면 대법원이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강세장 내에서도 10% 내의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는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주식을 팔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 조정을 기회를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의 방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치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단순하고 확실한 거는 결국 기업의 이익의 방향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뚜렷하다는 점을 계속 그래서 사회자들한테 강조드리는 겁니다. 미국 시장 기왕에 말씀하시는 미국 시장 전반적인 그림은 어떤 변수로 봐야 될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 한 3년간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좀 쉴 수 있다. 그게 가장 말하기 쉬운 방법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찌 됐던 간에 미국은 굉장히 투자 의존적으로 경제가 왔기 때문에 투자의 증가율이 좀 주춤하면 미국 경제 주식시장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고민은 뭐 미국 증시를 떠나서 이런 거 아닐까요?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면 결국 AI 버블의 본질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진다면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야? 이것이 고민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투자의 문제가 생겼지만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오라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면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어야 돼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같은 거 올라왔지만 미국 전체 CDS 소위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결국 미국이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언제가 좀 겁이 나냐면 미국은 언제쯤요? 미국의 대규모 IPO들이 현실화될 때. 대규모 IPO들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그때? 그렇죠. 우리가 과거 주식시장에 버블이 터질 때의 특징은 다른 뭐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전적으로 대규모 기업들이 공개를 합니다. 뭐 오픈 AI는 뭐 이런 겁니까? 공개하려고 준비하는데?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 스페이스X. 그렇죠. 내후년 정도면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오히려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진행이 될 건데 당장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도 내년에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버블 붕괴론 내지 주가 조정이 깊어질 거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하지만 내년에도 미국과 한국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가 나을까 물어본다면 여전히 미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나라고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과실을 딸 수 있는 그러한 해가 25년에 이어서 26년도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투자 수익률 전망에서 본다면 지금 방금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제 일반 기업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 수익률 전망에서 본다면 미장이냐 국장이냐를 혹시 따져본다면 방금 전 말이 국장이 낫다는 거죠. 국장이 낫다. 미국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쓰겠죠. 예. 최근에 오라클이 문제가 된 거는 프리캐시플로우, 흔히 말하는 FCF가 예. 마이너스가 돌았기 마이너스니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난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마진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투자라는 걸 보실 때 뭐 이익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본질적인 건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내냐에 있다고 볼 때 예. 그런 기업들이 현재 한국에 뭐가 있는가 물어보면 예. 꽤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모여져서 한국 증시를 버티는 되는 거지 예.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확실히 미국보다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네. 더 단단하다.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그런 전망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순매수가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네. 많은 경제학자들은 또 여전히 미국 주식의 상승률 좋은 투자 대상을 꼽으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뭐 1등으로 꼽았다 이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좋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상상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우주에 투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아마 우주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네요. 미국에는 우주에 관련된 기업이 있죠. 예. 로봇 관련 기업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정도밖에 없는데 예. 우리나라 조그만 로봇 회사들이 과연 부품 그것들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겠어요. 근데 미국에는 로봇 회사들이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훨씬 매력적이죠. 원하는 상상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단점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우리가 생각보다 아까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소위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잘 알아야 그런 되는데. 면에서 예. 약간 뭐 잘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전 불편할 수도 있다는 불편할 거죠. 수도 그런 있고요. 점에서 한국 내에서도 그런 소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예. 선택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기업들이 우위에 있다는 거지 모든 기업이 미국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지금 반도체주가 내년 1분기 최소한 이렇게 수익 실적 증가 전망이 높은데 그걸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영업이익은 분기 30조가 될 수도 있고 SK하이닉스도 늘어날 텐데 어떤 기업의 수익률 기대치, 주가 상승 기대치가 좀 더 높을까요? 두 중에. 그건 각자의 선호 아닐까요? 자기가 어떻게 좋아하느냐. 뭐 하이닉스나 삼성 다 좋은 기업입니다.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변화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 조정 수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험 대비 수익.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네. 30%에 오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크겠어요? 위험은 매우 큰 주식이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뭐 10조인 회사가 예. 20% 수익이 모른다면 하방은 5% 제한돼 있고 예.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험 대비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고 보는 거지. 네. 뭐 둘의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더 나을 위험 수도 대비.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도체 외에도 아까 이제 수출 주력 기업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분야별로 보면 올해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 다 아주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반도체 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걸 꼽아주신다면? 좋은 게 많죠. 예를 들어서 K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 K. 네. 뭐 K 그래서 삼양식품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저는 좀 주목하는 거는 내년에 어떻게 BTS 완전체가 복귀하니까 네. 하이브 같은 회사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화장품도 다 좋은 건 아니죠. LG생건 같은 회사는 여전히 중국 익스포저가 높으니 다 별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반면에 APR 같은 종목은 여전히 좋은 장점이 있고 예. 현대차 그룹은 어떨까요? 아까 로봇 말씀드렸지만 예. 최근 현대 기아차 광고를 보면 아예 대놓고 로봇을 얘기해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에서 그 정도 현금을 R&D를 투자하면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많은 분들이 선진국 증시의 특징이 예. 모든 기업이 올라가서 미국이 저렇게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안 그렇다. 네. 선진국 증시일수록 예. 매우 소수의 기업이 주식시장을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뭐 M7이 끌고 가듯이. 있고, 그렇죠. 예. 미국에서 내수주에 코카콜라가 올라갔고 예. 뭐 버핏이 그걸 주목했기 때문에 예. 세계적인 투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증시도 이제는 굉장히 업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업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무슨 업종이 좋아진다. 그럼 업종이 이게 오르면 나머지를 산다. 이런 전략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올드한 전략이 될 것 같고 결국 업종 내에서도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 기업에 집중되는 형태의 시장. 네. 특히 외국인 자본이 혹시 좀 더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된다면 네. 그러한 성향은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짧게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아까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투자하다가 내년 한 해 좀 이런 위험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올해 한국 증시가 75% 올랐다 그래요. 75%. 75%. 올해 같은 장은 내년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가끔 내년 시장을 물어보면 예. 범피 로드라는 표현을 써요.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하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시적 조정이 나왔을 때가 어쩌면 그때를 갖다가 도망가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만 생각하셔도 상당히 유용한 투자 진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과 내년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코스피는 드라마틱한 성과를 냈죠. 하지만 원화 가치는 초약세를 보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가까스로 하락세를 멈췄고 올해 성장률은 고작 0.9%로 전망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은 100만 명이 넘었죠. 내년에는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질까요?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내년 우리 경제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 경제 참 힘겹게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빨리 달렸는데 성장률은 굉장히 부진하고요. 그나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좀 풀어서 조금 떠받친 것 같은데 올 한 해 경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짚어보시면. 예,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0.9 또는 1 또 약간 높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굉장히 불안이 많았죠. 네. 연초에 뭐 계엄이라든가 네. 특히 이제 네. 4월 넘어가면서 트럼프 네. 정부가 관세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에 상당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줬어요. 경제 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저희도 뭐 네. 굉장히 불안했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네. 뭐 주식도 주식도 뭐 4월 이후 다시 오르기도 했지만 네. 특히 연초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오히려 좀 경제를 좀 전망을 좀 좋게 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다가 뭐 올해 성장률을 1% 위로 많이 봤는데 예. 연말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확 무너졌거든요.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예, 성장률을 전부 다 네. 크게 바꿔야 됐어서 그 부담이 컸는데 다행히도 한 1% 정도의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총평을 한다면 뭐 선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잘 버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선방하고 버티는 데는 재정 확대가 영향이 컸는데 특히 경기 회복을 위해서 1,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3조 5천억 원을 이제 뿌렸거든요. 뭐 불가피했습니까? 국민 세금을 더 좋은 데 쓸 수 없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소비를 이제 어떤 쿠폰식으로 현금성으로 재정 지출을 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논란이 많이 돼요. 네. 경제학계 내에서도 그게 결국 이제 소비 성향의 문제거든요. 예. 기존에 내가 쓸 돈이 있는데 그거를 지원받아서 그걸 쓰면 그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축으로 되지 않고 추가적인 소비로 나와야지 이게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도 성장이 늘어나면서 다시 이게 또 다시 소비를 늘리는 소득에서 소비로 늘어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승수 효과가 나온다는 게 경제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정 지출의 중요성이 있는데 네. 이게 또 현금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지출할 때는 그 효과가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지만 저는 이 효과가 좋았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예.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굉장히 소비 심리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1분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 중에 소비도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예. 그때 심리적인 그 부담을 많이 가졌던 거죠, 소비자들이. 경제가 짠하게 얼어붙었으니까요, 당시에. 예, 이런 부분에서 소비 쿠폰이라는 거는 상당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자체가 성장을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한 효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에 좀 급했던 사정에서는 상당히 유효했던 정책이었다. 네. 단기적으로 성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주요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당시에 5월까지 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3.5에서 2.5로 100bp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5월까지 내렸는데 네. 그 이후로 추가로 2.5 밑으로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불안도 있었고 예.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 예.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통화정책 자체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던 거죠. 통화 정책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재정 쪽에서 보완할 수 있었던 예. 아주 좋은 뭐 좋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고 보이고요. 예. 이런 단기 경기 대응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워낙에 상황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네. 기력이 쇠한 상태니까 뭐 진통제처럼 응급 처방이 조금 필요한 측면에서 재정을 그렇게 예. 쓸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어떻게 경제 전망이 지금 예상이 이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는 당연히 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전망치들은 성장률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한 올해 1% 수준은 나올 것 같다 보이는데 올해도요? 네. 2026년은 지금 주로 주요 전망 기관들이 전망한 거 보면 예. 1.8%가 제일 많아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예. IMF도 1.8을 전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보다 높이 본 기관도 있습니다. OECD라든가 네. 우리나라 금융연구원도 2.1을 제가 전망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올해보다 상당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전망을 높이는 그 동력 어떻게 하면 조금 회복이 뭐 그래도 뭐 조금 되는 겁니다만 그 동력은 뭐로 덜 보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 수출. 지금 AI 쪽 투자가 계속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가 특히 반도체 주된 수출 생산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 그리고 지금 생산 확장 투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 예. 거기에 따른 수출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은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진행될 것 같고 네. 지금 소비도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비가요? 소비가 뭐 굉장히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소비가 꾸준한 회복세를 올해 1, 4분기에 비해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 고용이라든가 네. 실업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아, 연초에 고용 보면 상황이. 고용이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건 주로 건설 쪽 얘기입니다. 건설 현장은 많이 굉장히 안 멈춰서 좋죠. 참 많죠. 마이너스 네. 성장을 지금 몇 분기째 하고 예. 있고 예. 지금 고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 반대로 다른 서비스업들, 서비스업들, 뭐 의료라든가 뭐 보건복지 쪽에서는 오히려 예. 그 고용이 받쳐주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고용이 받쳐주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네. 소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좀 받쳐주는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예. 건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건설이 계속 몇 년째 한국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예. 주로 이제 그동안은 과잉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네. 특히 지방에 아파트들이란가 상가랄까 이런 그 건물 건설이 좀 지나치게 많아서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뭐 PF 대출이라고 그러죠. PF 파이낸싱 한 부분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부가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생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내년 가면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침체는 좀 줄어드는 네.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네. 반도체 수출 그리고 내수 회복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제 다음 달 1월에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내년 성장률을 정확하게 전망을 할지 또 성장 띄우기 위한 어떤 정책을 세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아까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는 뭔가 통화 정책 면에서 좀 써받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은 세 차례 연속 미 연준이 금리를 낮췄단 말이죠. 네.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과연 내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건지 1월부터 아마 금통위가 있는 것 같은데 통화 정책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 기대는 이 금리 인하가 이제 멈췄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인 것 같고 저도 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전망이 일단 2% 수준이거든요. 2%요. 뭐 1.8이고 2.1이면 네. 2% 내외가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통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잠재 잠재 성장률이 성장률 수준이다 이거죠. 예, 2% 내외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제일 많고요. 예. 잠재 성장 수준이라 그러면 예. 굳이 그 위로 더 올릴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아,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가 뭐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적정 수준 그렇죠. 성장률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 성장률을 더 올라가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생산 능력을 과잉해서 고용이라든가 설비 등이 과잉되니까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라서 그렇지 않은 적정한 수준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사실은 예. 내년에 걸쳐서 이런 잠재 성장 수준 완전히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소위 말하는 GDP 갭이 뭐 닫힌다 열린다 그러지만 예. 마이너스 GDP 갭이 닫히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수준과 우리 실제 성장률이 이제 거의 비슷해진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리를 꼭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예. 반면에 지금 금리를 내렸을 때 부작용 또 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내린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주택가격 불안이죠. 집값. 네. 주택가격 불안이 꼭 금리 때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네.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는 심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건 싸게 좀 분명히 빌려가지고 집을 그렇죠. 살 빌려서 집을 살 수 집을 있다. 살수 있으니까. 이제는 집을 살 때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서 심적인 요인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환율이 지금 며칠 사이에 예. 정부의 강한 의지와 네. 어떤 개입 등을 통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1,400원대 위거든요. 예, 1,400, 높은 뭐 수준입니다. 30원, 40원이에요. 네, 아직도. 결코 뭐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우리 경제 전체를 볼 때 높은 수준이고 네. 그것이 높으면 이것이 물가를 올릴 위험이 있어요. 물가 상승 요인이 왜냐하면 된다. 주로 이제 수입 물가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원화 약세도 네. 두 가지로 대비해 본다면 예. 달러가 강세로 가서 원화가 약세를 갈 경우에는 예.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수입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달러들이 강세가 아니고 약간 약세 흐름도 그러니까 좀 있어 달러가 보이고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엔화는 좀 그렇지만 뭐 유로라든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대한 환율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세예요. 네. 이 얘기는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수입 가격에 전가되는 게 예. 환율, 고환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 사실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물가 불안 우려. 환율 자체의 상승 위험도 사실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 주택 가격 관련된 부분은 그 이제 가계 대출을 늘릴 수 있으니까 네.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여지는 이제 크지 않다 크지 이렇게 않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는
뭐 끝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 보네요. 시장에서는. 예, 일부 좀 성급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금리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금리가 인하가 끝났으면 시장 금리는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집값 문제, 또 환율 불안. 사실 우리 이승원 교수께서는 이제 환율 한군에 계실 때부터 이제 국제금융 쪽에 상당히 해박하셨고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환율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누르는 것 같은데도 1,430원이면 예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참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 환율 문제 때문에 여러 메시지는 제가 기고도 하고 이러는데 주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다. 지금 저희 나라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그런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게 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그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 금융시장이 아주 폭락을 하면서 그 환율이 급상승하는 거를 겪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 번의 위기만 보면 환율이 올라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달러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어떤 국제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달러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부채가 많아서 갚아야 되고 리볼빙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 가서 달러를 사서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한 것이죠. 환율의 급등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에. 그리고 최근에 고환율의 어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런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구조적인. 저희 나라가 한 2010년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할 시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축을 하게 돼요. 뭐 국민연금이 확충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대부분 50대, 60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상당 규모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펀드며 뭐 개인 투자도 하고 소위 개미, 서학개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연금이 또는 다른 생명보험사 이런 사들이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났고요. 몇 년 사이에 상당한 규모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국민 저축인데 저축이 되면 뭔가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안 된 거니까. 투자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이 국내 투자가 안 되고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대부분 사게 되고 이제 큰 돈을 운영하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대종이 미국 자산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 환율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 우리 펀더멘털에서 기인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 왜 저축된 돈이 국내 투자가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해외로 가느냐? 왜 우리나라 해외로 가느냐?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야 되는 거죠. 위기는 오히려 이 이유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 투자 기회를 더 확충하고 수익률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그 환경을 바꿔주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꼭 미국으로 달려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끌어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환율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내년 경제도 물론 잠재 성장률 정도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 경제 우리 경제 뭐 리스크랄까 위험 요인이랄까 가장 큰 걸 좀 걱정스러운 걸 들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교수님? 사실 뭐 당장 위기론처럼 얘기할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지금 미국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주로 AI라든가 테크놀로지 관련된 주식에 대한 그게 많죠. 그래서 시장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투자가 되고 있고 내용도 있다고 시작하지만 항상 가격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 기회가 있지만 항상 조정의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거쳐 나갈 때야 건전한 이제 상승률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연초에 제가 뭐 좀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또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조정을 또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하지만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부분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뭐 결정적인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좀 계속 말씀이 나온 얘기인데 주택가격 상승 문제는 저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가격. 이거는 계속 놔두면 예.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저희가 한국은행에 제가 30년 있었지만 네.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예. 지방은 가만히 있다가 서울부터 오릅니다. 서울 지금도- 강남부터 지금도 오르다가 그렇죠. 양극화가 진짜 심하죠.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지방에 있는 돈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는 예. 이러한 식의 상을 만드는데 네. 집값 상승이 지금 가계부채로 전이가 되어서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네.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생산 여력의 문제도 생기지만 예. 빈부격차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만들거든요. 빈부격차도. 예. 양극화. 그리고 지금 청년층이 제대로 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그래서 예. 어떤 결혼이라든가 출산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각하죠. 네. 그다음에 어떤 근로 의욕도 상실시키는 네. 이게 상당히 긴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사회 주게 전반에 아주 됩니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해결해 나가는 네. 단초를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쉽게 금리를 좀 내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 집값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에 이제 접근했다. 그게 한 2% 정도라고 했는데 네.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능력, 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근육도 그렇죠. 키우고 동치도 키워야 되는데 잠재 성장이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로 계속 있으면 다른 선진국들 우리가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예. 지적을 해왔고요. 네, 그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주는 측면도 있고 예.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표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그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네.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데 결국 선진 사회로 가게 되면 다른 요인보다는 생산성을 통해서만 성장이 생산성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수출 기업들은 일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 IT 쪽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라든가. 그렇지만 서비스업 쪽을 보면 예. 국내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형편이 없어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네. 존재하지만 네, 소규모 가내 수공업 정도의 그러한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네.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의 예.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그렇습니다. 시급한 그래서 거예요. 이쪽이 좀 활성화돼야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제 선진 사회가 될수록 이 서비스 네. 비중이 커지니까 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 확충입니다. 자본시장 활성. 네, 지금 정부가 그 부분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생산적으로 배분하고 네. 이제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네. 감시하고 네.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 역동성은 자본시장에서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들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잠재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 쿠폰까지 뿌렸지만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합니다. 확장 재정과 수출 기업들의 분투로 내년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2%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를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론 부족합니다.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야죠. 그들이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내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와 노조 편향 정책 다 걷어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